다음으로는 5장 가공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공인입선 공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가공인입선 공사라는 것은 이것처럼 지물로부터 지물과 지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우리는 가공전선이라고 하고, 자, 지물부터 수용관까지 이르는 전선, 그걸 우리는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입선 중에서 가공인입선이라 하면 가공전선의 지물로부터 분기하여 다른 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봇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수용장소의 지지점, 즉 지지점 연결점이죠. 연결점까지 이르는 가공 부분을 우리는 가공인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공인입선이 있고, 자, 연접인입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접인입선이라는 것은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이거 인입선이죠.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전봇대 없습니다.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있는 전선, 이걸 연접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을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용가에서 또 옆에 있는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 이걸 우리는 수용가가 두 분 오죠. 수용가의 인입점에서 나와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가의 인입점에 이르는 전선, 수용가에서 수용가 1을 연결하는 전선을 우리는 연접인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연접인입선은 무한장 갈 수 있느냐?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나가면은 한 전봇대에서 전기를 가져와서 모든 진주 시내에 있는 그런 지압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는 안 돼요. 그래서 최초로 인입받은 이 점으로부터 반경 몇 메다, 이렇게 반경에서 100m 이내에만 옆으로 전기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가와 수용가 사이에 도로가 만약에 5m를 초과하는 도로가 있다면 옆에서 옆으로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에 들어온 전기가 다시 옆쪽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옥상에서 옥상을 해야 돼요. 그 세 가지 규정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입선에서 분기한 점에서, 최초의 인입점에서 분기한 이 점에서 최초의 인입점으로서 반경 몇미터, 100m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이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옥내를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압에서만 연접인입선을 할 수 있지 고압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저압 가공인입선의 세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전선은 이때 옥 외에 있는 전선이죠. 시주물로부터 우리 옥상까지 오는 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외용 전련전선 또는 인입용 전련전선인 각각 OW, TV 전선 또는 IV 전련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OW를 전선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전련성이 좀 떨어져요. OW 전선이, 옥외용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케이블 외의 전선은 2.6mm 이상의 TV 전선, 단 이 인입 거리가 15m 이하일 때는 약간 굵기가 가늘입니다. 2.6mm 이상의 전선을 쓰면 되는데요. 자, 고압의 가공 인입선인 경우는 5mm 이상, 특고압의 가공 인입선인 경우는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1스키아 이상의 경동수로 인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치유물부터 우리 집까지, 저압 수용가까지 오는 전선, 이걸 우리는 인입선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인입선은 땅으로부터 이 인입선의 높이, 지표면부터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요 사이 횡단보도교, 이런 횡단보도교가 있다면 그 횡단보도 위로부터 몇 메다 이상의 높이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3m 이상의 높이로 이게 걸식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가 아닌 일반적인 위치에서는 몇 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터가 있다면 공터로부터 몇 메다, 4m 이상 높이에 이게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를 횡단해서 들어온다면 그때는 5m 이상의 높이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철길이라면, 철도를 횡단해서 들어온다면 6.5m 이상의 높이에서 인입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암기하십시오. 3m, 4m, 5m, 3.5m인데 이 선이 뭐일 때? 저압선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고압선일 때는 3.5m, 5m, 6m,
6.5m 되는 거예요. 이 6.5m 똑같죠? 철도 놓는 게 제일 쉬워요. 철도는 측면으로부터 철도 노면상, 레일상으로부터 몇 메다? 6.5m 이상의 높이의 전선이 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약 1m 차이죠? 이건 3m, 3.5m, 4m, 5m, 5m, 6m. 고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를 더 많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선에 위험,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야 돼요. 위험하면은, 이게 5m 이게 그리지만은, 얼마? 3.5m까지 맞춰서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전선에 특과, 고압, 위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부득이하게 이 전선의 높이가, 이게 거리가 안 오는 경우는 그 위험 표지판을 단다면 5m가 아니고 3.5m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토지에서, 공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제한이 없는 장소에서는 요 장소에서는 그 거리를 이게 거리를 2.5m, 3m로 맞출 수가 있고, 요 규정에서 횡단보도 위를 지나갈 때는 고압일 때는 3.5m지만 케이블 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3m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예의 규정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의 조형물의 구분에 따른 이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요. 여기에 다른 조형물의 상부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요 윗면과 이 전선에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위쪽을 지나갈 때는 요 높이가 최소 얼마? 2m 이상 띄워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쪽을 지나갈 때는 몇 m? 0.3m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부 조형제, 즉 상부 조형제라는 것은 이게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봉투가 있는 문제를 말해요. 이런 상부 조형제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조형물 유해 시설물은 그래서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유해 부분 또는 뭐다? 조형물 유해 시설물은 다 0.3m 이상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죠? 이 예외 규정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선입니다. 전봇대가 넘어가는 걸 방지해서 잡아주는 게 우리는 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선의 목적은 시물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전선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불평행 장력에 대한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선에 보완해주는 시설물이 바로 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선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자, 지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봇대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전선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쪽으로만 전선이 걸려 있으면은 전주가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이 선을 우리는 지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하고 계시는 선을 우리는 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평행 장력을 방지해서 잡아주는 선을 지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지선의 종류는 수평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왜 이렇게 잡느냐?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선을 반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이유는 이게 차들이 다니는 도로란 거죠.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쪽으로 수평으로 지선을 잡아주는 걸 우리는 뭐란다? 수평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횡단할 때 사용하는 게 수평지선이고요. 자, 이걸 우리는 붕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선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끊어져가지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선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을 때에 비해서 보통 지선할 때보다 아령지선, 붕지선 하면 우리는 잡아주는 힘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장력이 비교적 작게 작용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붕지선이고, 이러한 모양, R 모양으로 잡아주는 지선을 R형붕지선. 근데 R 모양이 아니고 전봇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다? A 모양이죠? 그래서 A형 붕지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선은 한 개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잡고 아래 잡죠? 왜? 전선이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 아니라 이걸 전선을 취재하고 있는 이 완금을 완목 완철이라고 해요. 그런 완철이 다단 여러 층이 되어 있는 이러한 장소는 비교적 장력이 셉니다. 그래서 다단의 완철이 설치되어 장력이 비교적 큰 장소에서는
이런 Y형 형태로 지선을 잡아낸다. 그걸 우리는 Y형 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선의 안전율은 2.5입니다. 그래서 요 지선이 받는 힘이 10kg의 힘을 받는다고 우리가 예상하면은 실제 이 지선은 얼마의 캔디에끔 설치해야 된다? 2.5배, 250kg의 캔디에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전율인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실제 받는 힘의 몇 배의 힘의 캔디에끔 설치하라는 게 안전율이에요. 그래서 안전율이 클수록 요 시설물은 좋은 시설물이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만은. 그래서 지선의 안전율은 2.5고, 단 이 전주가 나무 전주 또는 A종 전주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안전율은 굳이 2.5배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는 1.5배만 기준되는 겁니다. 그때는 안전율 1.5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수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닥 이상의 전선으로 꼬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mm 이상 전선 세 가닥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전선이 이 지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있는 사고 전기가 혹시나 이 선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동그란 애자를 붙여서 전기를 차단시켜줍니다. 이 애자를 우리는 뭐란다? 지선애자, 유행애자, 옥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선은 녹이 나기 그래도 비교적 녹 나지 않게끔 했지만은 그래도 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선의 땅까지, 땅에 있는 구조물, 우리는 이걸 지선 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선 근가까지 연결해서 지선을 잡고 있게끔 쭉 선이 내려오면 안 돼요. 왜? 이 땅 밑에는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슬기가 비교적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는 녹슬기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이러한 부분은 일반 치수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아연으로 잘 처리가 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이어서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바로 지선 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 로드를 설치해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선을. 지선이 이 안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지선 로드는 지상으로부터 몇 cm까지 튀어나오게끔 30에서 60cm까지 돌출되게끔 설치하고 그 끝에다가 지선을 묶어서 이 지선이 땅에 있는 수분, 물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선 로드라고 이야기하고, 튀어놓는 길이는 지표로부터 30에서 60cm까지 지선 로드가 튀어놓게끔 설치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지선은 이런 전주 형태에서만 지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철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하다고 이렇게 지선 잡고 해서 그거를 강도를 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강도가 약하다 부분은 철탑을 만들 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진 철탑이 내장형 철탑입니다. 자, 이 지선이 어떠한 건축물을 통과할 때 이 지표상의 높이가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몇 미터? 요 직표상으로부터 5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럴 때는 수평지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 교통의 지장이 없는 땅에서는 4.5m까지 높이를 맞출 수 있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 경우는 사람이 키가 조금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m 이상의 높이로 이렇게 지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 이하이라면 가다가 내 목이 굴리거나 몸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인 경우는 2.5m, 도로인 경우는 5m, 단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인 경우는 4.5m 이상의 높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선 이렇게 다 지선이에요. 근데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가 전봇대가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 뭐다? 그냥 지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가공지선이라는 건 전봇대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번개로부터 이 전봇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랍니까? 피레기라는 걸 이 전선에 직접 달아주는 거죠. 하지만 그 최상단에 전선이 한 가닥 쫙 가요. 이 전선이 바로 뭐다? 가공지선이에요. 가공지선. 그래서 이 지선이 땅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땅 치면 이 지선이 전기를 잡아서 땅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필의 침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공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뢰로부터 가공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선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땅에도 마찬가지로 요 땅에도 지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묻혀있는 선이니까 내설지선인데, 그것도 똑같이
가공지선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역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개가 위에서만 친 게 아니고 반대 땅에서도 전기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역승락부터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게 바로 내설지선, 땅에다가 달아주는 전선, 지중 전선이 내설지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봇대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일 위에 가고 있는 이 전선이 뭡니까? 전선이 되겠죠? 전선이 되고, 제일 위에 요 가고 있는 이 전선, 제일 위에 있는 한대 전선, 이게 가공지선이에요. 번개로부터 요 위에 밑에 있는 L1, L2, L3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공전선, 이게 가공지선,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요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이 하얗게 생긴 요게 뭡니까? 요 부분이. 이게 애자죠? 애자입니다. 애자를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이 장치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장치를 우리는 말한다. 완철, 완목, 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완금입니다. 요 완금이 좌우로 이렇게 빼딱빼딱 움직여서 잡아주는 요 타일을 우리는 암타이라고 해요. 네타이가 아니고 암타이. 네타이가 아니고 암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암타이가 설치가 안 됐네요. 그 암타이를 전봇대의 지지물의 전주에 고정하는 장치를 암타이 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뒷면에 요 전선에 전기가 쭉 내려오는데, 요 전기가 쭉 내려오는데, 요 전기에 여기 한 개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전선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전선에 뭘 달아주냐면은 피레기를 달아주는 거죠. 피레기를 달아서 이걸 묶어서 땅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기가 번개를 땅 치면 이 전기가 나서 변압기를 들기 전에 요 세 개가 피레기예요. 피레기를 통해서 땅으로 방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전선에 있는 전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COS입니다. COS. 여기서 이야기하는 COS. PC라고도 이야기합니다. Primary Cut Out Stage에서 PC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Cut Out Stage에서 COS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압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에 사용하는 퓨즈다. 이 전선에 이 배납기가 과열된 상태로 계속 운전되는 배납기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젤류가 흐르면은 이 퓨즈가 끊어져서 이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한 1차적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COS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차에 달리는 이 하얀 세 개의 통이, 이 통 세 개가 배납기예요. 그래서 특고압 전기를 요 2차에 있는 저압 전기로 바꿔주는 것이 배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1, L2, L3의 전기고요. 요 위에 떠다가 L1, L2, L3의 전기로 여기는 22,900을 이 배납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20과 380도로 바꿔주고요. 세 개의 전기에 제일 오른쪽 선 한 가닥이 되어 있죠. 이게 N상, 뉴트라선이에요. 이게 중선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애자의 색깔과 뉴트라선을 지지하고 있는 애자의 색깔은 틀려요. 뉴트라선을 지지하고 있는 애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녹색으로 색깔이 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배납기고요. 배납기를 전봇대에 매달 때 사용한 이 자재를 우리는 뭐란다? 행어 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어, 매단다는 뜻이에요. 매단다. 그래서 매다는 전선이다. 매달 때 전봇대 지지물에 배납기를 매단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이 밴드를 행어 밴드, 매다는 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저압선이 이제 우리 가정집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저압선을 통해서 여기에 전선을 통해서 우리 가정집으로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인위를 받겠죠? 그때 이 선 중간에 저압용 퓨즈를 달아줘요. 그래서 저압용 퓨즈가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안 보이는 이 선에 저압용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즈를 우리는 캐치 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치 홀더는 배납기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퓨즈로서 부하로부터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측의 보호장치가 되고요. 1차 측의 보호장치는 뭐다? CO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입니다. 전주는 이러한 무게의 전주가 있고요. 지물의 기초 안전율, 지물을 땅에다 연결할 때 그 안전율은 그 지물이 받는 하중 몇 배? 2배에 끼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전주라면 그 안전율이 저압을 지향하는 나무 전주라면 1.2배, 고압이라면 1.3배, 속고일 때는 1.5배에 견디게끔만 시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전주는 별로 많은 힘을 받지 않는 부분에 쓰기 때문에 그 안전 강도도 조금 낮게 이렇게 설치합니다. 완목, 완금, 크로스암이라는 건 가로방향의 지물, 에너를 설치할 가로방향의 지물을 우리는 완목, 완금, 완철, 이게 스틸이니까 완철, 그건 크로스암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걸 시집물에 고정하는 장치를 우리는 암을 고정하는 데서 암밴더 또는 완금 밴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양이 U자 모양이니까 U볼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완금, 요 완금 위에서 본다면 요 완금이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지물 완금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완금이고 이게 전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주에 고정해서 이렇게 벨트로 채워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U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뭐다? 우리는 완금 밴더, 암밴더 또는 U볼트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완금의 길이는 몇 메다를 쓰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전기가 흑과 전기 22,900이라는 전기가 세 가닥 지나간다면 그때 톱밥으로서 세 가닥의 전선이니까 얼마? 2,400mm 즉 메다로 보면 2.4m의 완금을 사용이 됩니다. 근데 톱밥이면서 여기에 전선이 두 가닥만, 세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 두 가닥만 지나가게 설계한다면 얼마? 1800mm, 즉 1.8m, 여러분들 키 정도, 그 정도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별로, 전선의 가닥수별로 이렇게 완금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22,900 세 가닥짜리가 22,400이고, 고압에 사용한다면 1,800이고, 저압에 사용한다면 이 전선이 걸리는 전압이 저압이라면 1,400입니다. 근데 세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 전선이 각각 된다면 1,800, 1,400, 900인데 한 단계씩 아래로 내려가죠. 안 들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400부터 시작해요. 자, 암타입. 전주가 상하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 방지해서 요 넥타이처럼 잡아주는 게 암타이죠. 그걸 암타이라고 해요. 그걸 고정시키는 장치가 암타이 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주라는 것은 전주, 즉 지물을 땅에 세우는 것을 우리는 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지물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다 묻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묻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묻어주는 길이는 얼마로 묻어주느냐? 이 전주 전체의 길이의 일반적으로 몇 분지? 6분지 1을 묻어주고요. 그 길이가 2.5m를 초과하면 2.5m만 묻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를 이 전주 길이가 15라면 15m 나누기 6을 하면 딱 2.5m가 나와요. 그럼 16m 나누기 6을 하면 2.5m 높은 2.6 얼마 되겠죠? 그래도 몇 m만 묻어준다? 2.5m만 묻어준다. 이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주의 전체 길이의 6분지 1 이상을 묻어주고, 근데 그 묻어준 깊이가 2.5m 이상이면 2.5m만 묻어준다. 자, 건주란 거는 전봇대를 땅에다가 전봇대를 묻어주는 걸 우리는 뭐랬다? 건주라고 그랬고, 묻어주는 깊이는 전체 전주 길이의 6분지 1을 묻어주는데 그 길이가 2.5m를 초과하면 2.5m만 묻어주면 되고, 단 이 전주의 무게가 6.8kN 또는 무게를 본다면 700kg을 초과한다면 여기다 풀려서 0.3m를 가선해서 묻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묻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주라는 것은 이제 전봇대를 전주에다가 땅에다 묻었습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왕검, 배낚기, 애자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걸 우리는 장주라고 해요. 이 지물에 완목, 왕검, 애자, 배낚기 등을 장치하는 것을 우리는 장주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장주가 되시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결하는 걸 우리는 가선이라고 해요. 전선을 가선하는 걸 우리는 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2,900 슬로 22.9kV의 이 슬로에 사용하는 이 전선의 굵기는 22스키아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됩니다. 구릴 때는. 근데 알루미늄 전선, ACSR 전선일 때는 32스키아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됩니다. 이때 앞에 설명한 것처럼 A는 뭡니까? 알루미늄. 뒤에 S는 뭐다? 스틸이죠. 그래서 전선을 보면 안에는 뭔 선이 들어가 있다고요? 요 스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틸이 있고 바깥에는 뭐다?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는 전선. 이걸 ACSR 전선. 가볍기 때문에 구리보다 훨씬 가볍게 이 선을 전주 위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32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가성공사할 때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이렇게 연결할 때 전선이 연결하면 축 처지죠. 그래서 수평으로부터 이 처진 정도를 우리는 뭐란다? 딥이라고 이야기해요. 깊이. 그래서 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진 정도를 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딥은 얼마 정도 체력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식이 이거죠. 그래서 전선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이 처지겠죠. 그래서 그 수평 크기, 그걸 갱간이라고 그러죠. 갱간의 제곱의 비례하고, 갱간이 크면 클수록 뭐다 처짐 정도가 셀 거고, 이 전선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무게에 비례하고, T는 수평 장력, 잡아당기는, 전선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여기서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딥이 쭉 올라가겠죠, 딸려서. 그래서 당기는 힘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WS 제곱 나누기 8T인데, 이때 W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선의 무게를 말하고 있고, S는 갱간을 말하고 있고, 이때 전주와 전주 사이 그리는 갱간은, 기본 갱간은 목주나 A종은 150m마다 전주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종은 250m, 철탑은 600m마다 그 철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가지에서는 이게 간격이 좀 좁아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75m, 150, 400m마다 전주를, 지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안공사나 전선의 굵기에 따라 가지고 이 갱간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S가 갱간이라는 것이고, T가 수평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평하중은 그 전선이 견디는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거죠. 왜? 실제 받는 힘에다가 안전율을 곱한 것이 그 전선이 견디는 힘이니까. 그래서 실제 받는 힘은 그럼 얼마냐? 거꾸로 인장 강도, 전선이 견디는 강도에다가 안전율을 나눈 게 전선이 실제 받는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전선이 받는 하중은요, 세 가지 하중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 전선이 받는 하중은요, 이 전선 자체 무게에 의한 하중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중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눈이 쌓이면은 눈에 의한 하중, 빙설 하중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가는 하중이에요. 근데 바람에 의한 하중은 풍압 하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풍압 하중은 수평으로 바람이 옆으로 붑니다. 그래서 수평 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합을 구할 때는 이거 두 개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고요. 더해주고, 이거는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제곱의 합의 그것들을 쳐서 전체 힘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개념은 전기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봇대에서 이제 전선을 연결할 때, 전선과 전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 쓰는 게 전선 피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돌다면 전선 피복이 사사사사 연필 깎듯이 깎입니다. 그래서 전선 피바퀴로 활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전련볼을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걸면은, 전선 피바퀴라는 걸 걸면은 우리 연필 깎듯이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케이블의 조가 용선 사용 시 지지은의 간격은 얼마나 하느냐,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가 있어요. 가공 전선으로 이렇게 시공하면은 우리가 가공 전선으로 이렇게 시공하면 돼요. 근데 케이블인 경우는 이게 선이 무겁기 때문에 쭉 쳐져버립니다. 이렇게 쳐져버려요, 심하게. 그래서 가공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이 사용하는 힘으로 당겨서 우리가 설치하면은 전선이 늘어나는 피복이 피복이 두껍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선은 어떻게 되냐? 시물에 일단 쇠선을 연결해요. 쇠선. 이걸 우리는 뭐냐면 조가 용선이라고 해요. 설치하고 그 아래쪽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세션에다 전선을 걸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직접적으로 이 전선에는 힘이 가하지 않는 거죠. 전선이 늘어나는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다? 가공 케이블의 조가용선 사용 시에 사용 시라고 해요. 이때 요거 취지하는 간격은 얼마마다 취지할 때 되느냐? 조가용선과 전선 케이블을 연결하는 간격은 행거를 사용 시, 지금 이런 행거를 행거라고 해요. 행거를 사용 시는 50cm 간격으로 행거를 설치된 거예요. 금속 테이프로서 조가용선과 이러한 전선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20cm 간격마다 시할급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안전선의 송전용 아전선은 동선을 씁니다. 우리가 철이 포함된 전선을 쓰면요, 염분 때문에 쉽게 녹이 썰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는 철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불이 된 전선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CSR 전선 안 쓰고 불이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전선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전봇대와 전봇대가 있다면 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지문과 지문 사이에 있는 선을 우리는 가공전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가고 오는 걸 뭐다? 가공이입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가공이입선인 경우는 저압과 고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압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3m, 4m, 5m, 6.5m였고요. 고압일 때는 3.5m, 5m, 6m, 6.5m였죠. 이건 저압 가공이입선 또는 고압 가공이입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공전선, 지물과 지물 사이에 있는 이 전선, 가공전선도 지표로부터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게 거리는 고압일 때의 인입전선의 이게 거리하고 똑같죠? 3.5m, 5m, 6m, 6.5m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의 규정, 저압으로 노면상에 할 때 저압 전선, 전련전선으로 저압으로 전련전선이나 기울을 사용할 경우는 3.5m 아니고 3m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기타 지표면 노지로부터 이게 거리는 교통에 장애 없는 노지에 차가 안 다니는 경우는 몇 메다? 4m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의 규정이 좀 있으니까 보시고요. 기본적인 규정은 이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인입선과 가공전선은 고압일 때는 이게 거리가 똑같고 저압 인입선만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입선만 저압과 고압이 나누어서 저압일 때는 1m 정도 약간 더 이 거리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물과 지물 사이에 연결된 선이 우리는 가공전선이라 했죠. 이 가공전선의 굵기는 400V 미만인 장수는 그게 시가지건 시가지가 아니건 동일합니다. 경동선 얼마? 3.2mm 이상을 써야 되고요. 400V 이상의 저압이나 고압일 때는 경동성일 때는 4.9mm, 이거 3.2가 아니고 조금 더 굵죠? 왜? 전압이 많이 위험한 전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mm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고요. 근데 시가지 할 때는 조금 더 위험하니까 조금 더 뭐다? 두꺼운 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5mm 이상의 전선으로 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동선 3.1mm 경동선 써야 되지만 저압 보안공사일 때는 보안공사는 조금 공사를 잘하는 뜻이죠. 그래서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은 걸 써야 되고요. 전련 전선을 쓰는 경우는 조금 선의 굵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2.6으로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 보안공사에 대해서 나와있죠. 원래 이제 저압 전선은 보안공사 시에는 뭔 선을 써야 되겠습니까? 보안공사 시에는 5mm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는데 400V 미만일 때 저압 보안공사일 때마다 4mm 이상이죠.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보안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조금 공사를 좀 강화해서 잘하는 뜻이에요. 좀 요 부위가 좀 위험하니까 좀 공사를 잘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보안공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주에 대한 우리 안전이론 일반적으로 저압일 때는 1.2배 이상의 강도만 가지면 되는데 보안공사를 한다면 후화 과정에 대한 안전은 1.5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자, 그리고 목줄의 말구처럼 0.12m 이상의 말구를 가진 나무 전지를 써야 됩니다. 자, 지물의 간격은
전주와 전주 사이 간격이 촘촘할수록 안전하게 되죠. 근데 촘촘할수록 지물을 많이 써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는 그 갱간을, 그 지물 사이 거리를 A종 철주 또는 목주 또는 A종 콘크리트는 150m. 좀 가벼운 지물입니다. 좀 무거운 지물인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는 250m마다 지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철탑은 600m마다 철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압 완공사라 하라. 이 지역은 저압 완공사에서 하십시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100, 150, 400 이하로 지물을 설치해서 전선을 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상 배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우리가 전주할 때 주자요. 상은 위상자고, 그래서 전주 위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배납기에 대해서 주상 배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상 배납기는 일반적으로 단상 전기 L1 또는 L2 또는 L3만 바꿔주는 배납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단상 배납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단상 배납기는 전등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납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세가에서 연결돼야만 도는 부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삼상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터 용량이 큰 부하는, 제품 용량이 큰 부하는 주로 3개의 전선, 즉 3상의 전기가 들어가야 동작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능력에 대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3상 동력을 원하는 그런 부분에는 동력 배납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 배납기 용량은 5부터 100kV까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 매달리는 배납기가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작은 용량은 5부터 큰 거는 보다 100까지 이런 종류별로 있다는 거죠. 자, 헤어밴드가 뭐였습니까? 전주의 배납기를 그냥 본드치랑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달기 위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자재가 뭐다? 헤어밴드라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상 배납기를 전주에 설치 시에 필요한 자재가 헤어밴드. 해머라는 것은 뭡니까? 교수행하는 뜻이요. 목매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의 배납기를 행어 매달 때 쓰는 밴드에서 행어 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납기 1차 측의 인하선은 고압 전련선 또는 프로플랜 내장 케이블을 쓰고요. 2차 측은 오개용 전선, OW 전선 또는 비닐 내장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배납기를 구하기 위해서 1차 측에 뭐 달아줍니까? 시외에서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에 있어서 PC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달아주는데 배납기 용량이 300kV를 초과할 때는, 근데 주상에 사용하는 배납기는 100kV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전봇대 위에 있는 파워퓨즈는 시외에서란 파워퓨즈밖에 안 써요. 전력 퓨즈밖에 안 씁니다. 근데 전봇대가 아니고 땅바닥에 있는 배납기 중에서, 앉혀지는 배납기 중에서 용량이 300kV를 초과할 때는 파워퓨즈라는 전력 퓨즈로서 그 배납기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퓨즈와 시외에서는 의미는 퓨즈로서 똑같은 의미인데 성능이 파워퓨즈가 엄청 좋아요.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배납기 용량이 크다면 조금 더 잘 보호하는 퓨즈를 쓰고, 배납기 용량이 좀 작다면 일반적인 그냥 퓨즈를 쓰라. 그래서 1차책 특고압에 사용하는 퓨즈가 시외에서란 퓨즈가 있고, 번개로부터 그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달아줍니까? 1차측에 피레기도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앞단에 애자용 택배기도 설치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끔도 해줍니다. 2차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게 뭡니까? 배납기 2차측에 저압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게 캐치홀더라는 전선 퓨즈를 달아준다는 거죠. 따라서 2차측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자, 주상 배납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배납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자, 배납기를 이렇게 1차측, 2차측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다른 손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1차에 들어온 전기를 원하는 2차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배납기고요. 심벌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1차에 들어오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CT가 있고요. 2차에 들어오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CT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CT라는 것은 계기용 밸류계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를 바꿔서 그걸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쓴 게 밸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기와 여기에 있는 전기를 읽어서 그 전류가 같아야만 이상이 없는 거죠. 이 전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면 이 배납기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뭔 차단기다?
전류의 차를 읽어서 동작하는 전류 차동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발생이 되면은 변압기 내부에 문제가 있네. 그럼 그걸 읽어서 앞단에 있는 차단기를 동작시켜 떨어뜨려 이렇게 명령을 주는 계정기가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는 발전기나 변압기나 모선 등의 내부 고장 시에 동작해주는 계정기가 저 계정기 아닐까요? 두 번째, 불울주 계정기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1차 측에 코일, 2차 측에 코일이 감겨 있고 이 안에 뭐다? 전류라는 기름이 쭉 들어가 있죠. 큰 변압기는요, 요 기름이 진짜 전기가 흐르면은 요 전류에 의해서 요 내부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변압기 전류유 자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변압기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통을 하나 설치해요. 커다란 통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 통을. 그럼 여기에서 변압기의 전류유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름은 온도가 올라가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통 위로 올라가서 식혀줍니다. 식혀주면 다시 뭐다? 순환위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물탱크의 물처럼 여기에 물이 끓으면 올라가고 이 식혀주면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통이 컨서베이터라는 통이에요. 이 컨서베이터는 전류가 이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게 컨서베이터인데 요 중간에 요 가는 이 관에 불울주 계정기라는 걸 달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올라가는 그 양이 뭐입니까?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 정도를 측정해서 지금 요 정도의 값이면은 요 문제 내부에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불울주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 변압기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있는 관에다가 설치해서 변압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동작하는 계정기가 바로 불울주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변압기 중에서 몰드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륜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유입 변압기고요. 이 전륜유가 없는 그냥 전륜체로 꽉 차 있는, 코체로 꽉 차 있는, 즉 에폭시 수지라는 그런 코체로 꽉 차 있는 변압기, 이게 우리 몰드 변압기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실에 가면 삐 하는 소리가 나죠? 왜? 전기가 통하면 이게 코일이 자식이 돼요. 그 자식이 면서 이게 떨림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 기름 안에서 삐 하면서 작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진동으로 오는 건데, 이런 에폭시 수지, 고체로 이걸 탁 쳐버리면은 요거 자체가 고체에 의해서 고정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많은 전류가 흘러가서 이게 자식이 되더라도 그 철심이 진동 하나 한다? 진동을 못해요. 그래서 소음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주로 에폭시 수지로 만든 몰드 변압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화재가 나면 이 전륜유는 기름이기 때문에 엄청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못해요. 그래서 지하실에 이걸 설치하면은 그 지상까지 연기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기대에서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몰드 변압기는 화재 시에도 연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하에 사용하는, 즉 옥내에 사용하는 전기실, 변전실에는 몰드 변압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변압기의 개선에 델타 개선이 있고 Y 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시고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델타 개선한 건 이 선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을 빼요. 그리고 남아있는 선을 옆단자에 묶어준 게 이건 델타예요. 그럼 요 양단에 뜨는 전압은 몇 볼트의 전압이 뜨겠습니까? 요 양단에 뜨는 전압은 요 전압이 뜰 거예요. 요 변압기에서 공급된 전압. 그래서 이 변압기에 공급된 220이면 여기 뜨는 전압도 220이에요. 똑같은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압이나 요 전압이나 같다는 의미에서 저전압이라고 얘기해요. 왜 저전압이라고 하냐? 여기는 고전압이 되거든요. Y라는 거는 여기 제가 뺀 거는 똑같아요. 남아있는 전기를 이걸 다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단대를 묶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220V라는 전압이 그러면요, 요 선 두 개 사이는, 아까 요 선 두 개 사이는 요 변압기 전압이 건드려 버려서 220이 되지만은 요 사이는 요리 와서 요거 그쳐서 요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압과 이 전압이 합쳐져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전압이 나냐면은 220보다 루트 300만큼 380V의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고전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델타 결선 시에는 전압이 똑같은 전압인데 이걸 저전압으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전압이 낮으니까 저전압일 때는 델타 결선을 공급하고요. 고전압을 위할 때는 Y 결선으로 사용한다. 근데 전류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습니까? 요 전류나 이 전류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저전류, 소전류라는 말을 써요. 왜 소전류냐? 이건 틀리거든. 요거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합쳐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상에 흐르는 전류가 합쳐서 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대전류를 공급할 때는 델타로 공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델타 결선은 전압은 낮은 전압으로 공급이 되는데 전류는 높은 전압을 공급할 수 있고요. Y 결선은 전압은 높은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데 전류는 저전류, 소전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Y 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판 보던 게 뭐냐면은 전봇대가 있으면요, 전봇대를 우리 묻어주지 않습니까? 몇 분지? 6분지 1. 이 전체 길이에 6분지를 묻어주는데 우리가 요 전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다 작업할 때 차로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디디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발판부대예요. 이걸 디디고 올라가서 전주 위에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애들이 그냥 디디고 올라가서 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설치 위치는 성인의 키 1.8m 이상에만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디디고 못 올라가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자는 항상 전기를 작업하면 발판보드가 여기 구멍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녀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작업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와서는 요 1.8m 아래쪽에 있는 것을 내가 설치하면 빼서 다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판보드의 설치 높이는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고요. 요 설치 간격은 보폭 간격 10cm, 즉 0.5m마다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 방식에 뭐 크게 보면은 가지실한 건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이 전선이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요를 주고, 또 필요하면 요를 주고, 또 여기서 필요하면 요를 주고, 요를 주고, 이리 주고, 이리 주고, 이리 주고, 이리 주고, 이렇게 뭐 가면 전선 따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거, 이런 게 우리는 가지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기가 차단돼 버리면은 요까지는 전기가 다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지식의 정정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공급 실현도도 떨어져요. 전압 강화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방식, 부진국식입니다. 환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 뱅킹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 뱅킹 방식이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 이게 100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부하를 공급하겠죠? 이렇게 부하를 공급하면은 얼마까지? 100가지를 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럼 이 부하가 뭐 80일 때는 그대로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20일 증가합니다. 이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이상이죠? 그럼 이 변압기가 파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80입니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입니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설비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유동이 있다는 거죠. 쓰는 전기 용량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120을 쓰고 이게 60을 쓸 때는 두 개 합하면은 200이 이하니까 두 개가 공급할 수 있네요. 이 상호 임대 보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방식입니다. 저항 뱅킹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하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이 요 변압기가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파손됐다. 그럼 이 120과 60이라는 부하를 요 변압기가 다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급할 수 있는 100인데 120과 60 얼마? 180까지 공급이 되니까 순간 빵 하고 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변압기까지 파손이 확대되는 현상을 우리는 캐스케이팅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요 선을 부하로 연결한 선을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럼 요 선이 끊어져도 어떤 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요. 요 선이 끊어져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요. 건물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이 네트워크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 끊어져도 전기가 안 통해도 다른 선선을 걸어서 어떠한 경우로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 뭐냐면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근데 만약에 요 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요 선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이 전기는 어디로? 이리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에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느 쪽으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는데 단점으로는 사고 시에 이 선이 끊어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축의 접촉 사고, 접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이선식이란 거는 이런 거죠. 우리 변압기가 있습니다. 1차 측에는 22,900이 들어오고요. 2차 측을 우리가 원하는 전압 220으로 바꿔줍니다. 단상 변압기에서. 그러면 한 가닥은 딱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다? 접지적 전선이고 한 가닥은 뭐다? 전압적 전선이 되는 거죠. 이거 사이 몇 볼트 전압이? 220볼트의 전압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때 요 접지적 전선은 일반적으로 100섹션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100섹션은 전압이 걸리지 않는 전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상 3선식은 뭐냐면은 변압기가 있는데 요 변압기 2차 단자에 실제 탭이 한 개, 두 개 하고 가운데 한 개 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쓴 거는 요 가운데 거 무시하고 양쪽만 쓴 거예요. 근데 측근 같은 경우는 요거 한 가닥 쓰고 요거 한 가닥 쓰고 요거 한 가닥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접지를 어디 하느냐? 땅하고 승이 연결해서 그냥 여기다가 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접지를. 이게 중성선이에요. 중성선. 예, 접지적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놓는 전기는 110V가 나오고요. 여기에 놓는 전기는 뭐다? 110V가 나와요. 그리고 요 양단은 윗선과 아랫 사이는 몇 볼트? 이거하고 이거 사이니까 220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놓는 방식이 뭐다? 단상 3선식이에요. 그래서 110V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단상 3선식으로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가닥만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급한다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선을 만지면 몇 볼트로 감지됩니까? 내가 이 선을 만졌을 때 땅하고 디뎌서 선을 만졌을 때 인체로 오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여기에 땅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선과 이 선 사이 몇 볼트? 110V예요. 그래서 이 선과 땅 사이 인체로 걸리는 전압 110V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만져도 110V의 전압이 감지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선을 만지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220V가 인체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감전 전압이 220V 높고 이건 감전 전압이 110V 낮다는 거죠? 주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건물은 안전을 위해서 단상 3cm로 설비를 구축해서 이 한 가닥 안 쓰고 요 두 가닥만 가지고 배를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상 3cm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은 단점은 여기에 단상바를 이렇게 걸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부하 용량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전압을 일정하게 맞추는 저압 밸런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전선에 퓨즈를 이렇게 달면은 이 퓨즈가 끊어져 버리면 요 퓨즈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전선에 전기가 안 오겠죠? 이렇게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개가 뭔 상태? 직렬 상태로 220이 공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220V가 이렇게 직렬 상태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걸리는 전압하고 요 밑에 걸리는 전압이 부하의 장이 따르다면 부하가 큰 장에 맞는 전압이 작은 전압이 걸려서 전압이 불평이 발생돼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한 개의 제품보다 꽁하고 소소히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중수선은 반드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퓨즈를 달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상 3선식입니다. 삼상 3선식은 변압기가 몇 대? 세 대가 있는데 변압기가 세 대가 있는데 전선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빼내고 옆단자 이렇게 연결하는 걸 아까 뭔 속에서 델타 기세를 했죠. 그래서 변압기가
L1상, L2상, L3상이니까 3상의 전기를 배난시켜서 선은 몇 가닥? 3가닥이니까 3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처럼 한 가닥, 두 가닥, 3가닥 가져오고 요걸 가져와서 N상입니다. 요걸 한 가닥 더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L1, L2, L3니까 3상이고요. 가닥수는 몇 가닥? 4가닥으로 전선을 배선하죠. 그래서 요게 요 선과 선 사이는 380V의 전압이 걸리고요. 그럼 우리 전구는 220인데 어떻게 씁니까? 전구는 요 N상하고 요 한 가닥을 가져오면 1이 가져오면 이게 몇 볼트 된다고요? 쭉 따라가면 됩니다. 요 배나께서 걸린 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되네요. 220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선하고 요 N상 사이도 찍어보면 요 전압 220이 나와요. 요 선하고 N상 사이 찍어도 220이 나옵니다. 그래서 N상하고 전압선 사이는 220이 나와요. 전압선끼리는 380V의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220V의 전구는 이렇게 글을 쓰고 모터는 이 세 개를 가지고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을 3상 4선시라고 하고 그래서 모터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뭐다? 전등회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3상 4선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상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이 방식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V에 계시는 게 있어요. 배납기 두 대를 가지고 여기는 L1 전기, 요거 두 개 묶어서 L2 전기, 여기는 L3 전기를 넣으면은 각각 여기는 L1 전기, 요거 두 가닥 묶은 것에서는 L2 전기, 요거에서는 L3 전기가 나와요. 이것처럼 똑같은 전기가 나옵니다. 이게 3상 전기가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뭐다? V 개시라고 합니다. 이 단점 뭐냐?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면,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면, 이게 100이라면 1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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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고 100을 공급할 수 있다면 여기에 글을 쓸 수 있는 보안은 이게 Y로 연결하건 델타로 연결하건 이 최대 용량은 100, 100, 100이니까 얼마? 최대니까 300까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300까지 Y건 델타건. 근데 이렇게 공급해서 사용한다면 100, 100 두 개니까 200이냐? 아니에요. 173, 200이 아니고 173. 즉 100 한 대 용량을 루트 300까지 밖에 이용을 못해요. 이걸 우리는 뭐다? V에서의 이용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값은 루트 3배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단상에 이용한다면 100, 100 두 개니까 200이죠? 원래는 200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3상 전기에 공급하다 보니까 V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173밖에 이용 못하는 거죠? 요 비를 구해보면 86.6이 나와요. 0.866%예요. 86.6%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용이라고 해요. 배나트를 단상에 이용하면 200을 이용할 수 있는데 3상에 이용하다 보니까 173밖에 이용 못한다. 그 정도는 이용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용률은 0.866으로 86.6%가 되겠습니다. 자, 배전출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악기나 유도 전압 조정기나 배납기 탭을 이용하는 방식도 따 정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요. 자, 중성선이나 접지선, 접지적 전선은 퓨즈나 가지 촬영에 설정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 작업을 위해서 렉 배선에서 작업한다. 전공하는 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